네, 안녕하세요. 성공처벌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난 한 해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절벽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에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고3 학생들도 벌써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나이가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제가 고3 때만 해도 대학 생활을 꿈꾸면서 졸업하기만을 기다렸던 것 맞아요. 같은데 요즘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고민하고 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잡정보센터 시청 연령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더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취업에 대한 고민을 벌써부터 하시는 고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쭉 애청해주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두 다 골고루 알찬 정보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그야말로 취업 컨설팅계의 레전드급 출연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오랜만에 컴백해 주셨습니다. 취준생들의 갓파더 리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모셨고요. 그리고 독설은 매섭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취업 컨설팅계의 따도남 리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따도남이 있으면 따도녀. 하다 아주 그냥 아유 정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따도녀도 있어야겠죠. 저희 잡정보센터의 센 언니를 맡고 계신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요? 참나. 그렇습니다. 아까 오프닝 대본은 제가 못 봤거든요. 네. 못 보셨어요? 따도남이요. 따도남이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안 감기니까 따도남 이런 저희도 약간 뭔가 왕따 같기도 하고. 저희도 안 감겨요. 네, 아니다 싶으면 읽지 마요. 네. 아이, 시작부터 그래도 따가운 남자네요. 따뜻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따가운 남자. 따가운 도시 남자. 옆에 있으니까 너무 따갑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어벤져스 특집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이 벌써 1월 중순에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쯤 아마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즌에서 좀 미래에 대해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쌤들의 제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오랜만에 돌아오신 태성쌤이 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황이요? 네. 예, 하루 전에 돌아와가지고요 멀리서. 어제 오셨어요? 예, 그래서 방송 중에 제가 말을 안 하고선 조용히 있다라고 하면 깨우지 마세요. 예, 정신이 저하쪽 가 있을 거니까. 살짝 좀 피곤해 보이세요. 예, 아이고. 그래요. 그 무슨 질문이었죠, 근데? 태성쌤 제자들 지금 예. 시즌에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시즌에요. 이게 막연한 두려움 있죠. 그렇죠. 예,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떨면서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이제 남들이 하는 것 주변에서 야 나는 여기 학원에 등록해서 뭐 스펙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같이 휩쓸려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막막한 게 이거예요. 이게 취업 모드하고 그리고 대입 모드하고를 아직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대입 모드에서.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내가 몇 점 맞았으면 어느 대학 갈 수 있지라는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선생님 그 토익이 몇 점인데 학점이 몇 점인데 어느 기업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과 그리고 이 수능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달리라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취업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혁쌤 제자들한테는 민혁쌤이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이제 학생들을 제 개인 채널로 이제 만나는데 오늘도 한 60명 정도 학생들을 이렇게 아침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위기 의식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뭐 저희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취업 콘텐츠를 통해서 그 위기 의식을 이제 느낀 나머지 방학 기간 동안은 실제로 면접도 보러 다니고
저희 예전에 출연했던 그 윤원홍 학생. 아, 네. 네. 네, 지금 최종 지금 3군데 아, 정말요? 최종 면접을 보고 어. 한 군데는 지금 뭐 기업명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보시코리아는 체험형 인턴으로 아. 최종 합격이 돼서 우와.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금 출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 벌써요? 그게 벌써 지금 사실 그 친구 만난 지 뭐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저희 방송을 보더라도 뭐 실천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아직도 자신의 강점에 초점을 두지 않고 부족한 점이 뭔지 아까 태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불필요한 스펙을 쌓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구직자분들 좀 아셔야 될 게 3월 그 공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려 그러면은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탄탄하게 미리미리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송아 쌤 제자들은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안 와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대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더라보다는 이런 고민을 하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게 지금 이 시점에 본인이 어떤 직무를 주력할지, 그러니까 물론 내가 주력 직무 아니네, 그럼 안 써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주력 직무가 무엇인지 혹은 주력 산업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라든지 예체능 계열은 뭐 나는 품질 관리를 위주로 쓸 것이다, 공정 위주로 쓸 것이다, 설비 위주로 쓸 것이다, 뭐 아니면 설계 쪽으로 쓸 것이다, 관리 쪽으로 쓸 것이다 등등등 내가 어떤 주력 직무에 대해서 그 업무에서 하는 전공 쪽에 대해서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 혹은 문과생분들은 대부분 영업관리 아니면은 뭐 마케팅 쓰실 텐데 그럼 주 산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이 시점에 모아두셔야 공고가 떴을 때 자소서를 조금 더 빠르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 뉴스 기사 나온 걸 제가 보니까 기업들 10군데 중에서 7곳은 공채 진행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 진행을 하더라도 신입 공채를 진입하는 건 굉장히 꺼려하고 그 수시 채용으로 네. 그냥 본인들이 좀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걸 좀 선호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 2018년도에 비해서 공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지금 주려고 아마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불필요한 노력들을 좀 안 해주셔야 저희 방송 보면서 조언 드리는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그 식스 시그마라든지 뭐 국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절대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구직자들이 다 열심히는 합니다. 근데 이제 불필요한 쪽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좀 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월이다 보니까 2월 하면 또 졸업식이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졸업식 날 동기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막 꽃도 주고 사진도 찍었던 학사모도 던지고 그쵸. 축제였죠 거의. 거의 축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휴학도 많이 하고 졸업 유예도 하다 보니까 졸업하는 시기들이 다 달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졸업한 지가 꽤 돼서 요즘 대학 분위기는 졸업식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졸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얼마 예. 됐지?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지어내려고 하지 얼마 말고. 됐지?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수습할게요. 예. 그 제가 졸업할 시기만 해도 그때만 해도 집안 행사였죠. 졸업식은 그쵸. 예, 온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 또는 이제 야 삼촌 좀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조카들 데리고 와서 집안 행사로 막 꽃다발 안겨주고 학사모 씌워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어디 취업했니? 야 너 연봉 얼마니? 뭐 명함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초대 자체도 안 하고 학생들도 아예 졸업식에 안 가는 안 경우가 가죠. 많고 가운도 빌리지도 않고 제가 뭐 대학 그 학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3분의 1 가량이 그 졸업 그 증서를 안 찾아간대요. 네. 그래서 택배로 붙여준대요. 와. 그 정도로 심해졌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가면은 이제 금기어가 있죠. 취업. 취업. 졸업할 때 취업 얘기하면은 이제 안 되고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선호 기업들 여기는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한 2.5%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7% 이상은 다들 별로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졸업식에 모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도 않고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학교에서도 현수막 걸리는 게 예전에는 그냥 들썩들썩하는 축제 분위기에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본 거 하나 중에는 학교 밖은 위험해. 뭐 이런 것들 걸려 있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아까 이제 점점 시청자층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부모님들도 많이 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좀 그 부모님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자식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취업 못했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졸업은 졸업대로 좀 기쁘게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한테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 취업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시절에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같이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혁쌤 제자들은 어떤가요? 저는 2004년도에 졸업을 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을 네. 했는데 그때도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막 얘기 나오고 아.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허. 시끄럽고 막 이럴 때였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뭐 이랬던 시대는 아니어가지고 저도 저희 동기들만 봐도 그렇게 뭐 취업률이 높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다 전체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예, 오히려 취업이 됐다 그러면 그게 더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식 가세요. 네, 졸업식 가서 그냥 예, 동기들, 친구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맞아요. 그리고 괜히 뭐 그 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아, 네. 그렇죠.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네, 송아쌤 졸업식 때는 어떠셨나요? 제가 졸업식을 안 가서 졸업식이 어땠는지 실제로 안 모르겠는데 갔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식도 안 갔거든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 이래요.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제가 맞다는 거 아니고 대부분은 아직도 졸업식을 많이 가시겠지만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과 동시에 뭔가 어쨌든 취업이 되든 안 되든은 떠나서 내가 정말 4년 동안은 뭐 5년 동안은 이 대학에 정말 몰입했다라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 대학에 대한 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졸업식이 과연 의미가 있나 해서 안 갔거든요. 취업이 됐다 말았다를 떠나서. 근데 요즘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정말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뭐 토익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졸업식이 조금 축소되지 않나. 네.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이 학교에 정이 없으셨대요. 그러게 저는 열심히 가서 또 졸업식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네, 뭐 왔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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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태성 쌤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대학생들은 졸업식을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봤더니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아예 그냥 참석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취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졸업 유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쌤들은 졸업 유예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신지 반대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볼 텐데 민혁 쌤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이 얘기 한 6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2000, 이제는 거의 오래됐네요. 뭐 네. 그 대본 제가 안 갖고 왔잖아요 오늘. 훌륭하게 이게 아무리 오셨네요. 봐도 이게 했던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네. 카메라 보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 유예를 우리가 저는 결론적으로 반대하는데 반대. 그러니까 휴학은 찬성해요 저는. 휴학은 찬성하는데 졸업할 시기에 임박해서 뭔가 또 다른 추가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좀 반대고 물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갖춰진 예를 들어서 뭐 고시 준비를 했다라든지 취업 쪽에 전혀 뜻이 없는 상태에서 졸업을 이제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은 한 학기 정도 뭐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9학기 다니다가 또 뭔가 또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또 10학기 다니고 이런 사례들도 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졸업 유예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그리고 그거를 취득을 하더라도 구직 시장에 이제 실제로 나오면 다른 경쟁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신입으로 지원하는 이런 현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졸업 유예는 여러분들이 좀 하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휴학은 어느 정도 찬성하고 졸업 유예는 반대. 저는 휴학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 네, 휴학은 휴학은 하나, 네, 그냥 왜냐 후회되니까. 대학 생활을 갖다 4년 동안 왜 어제도 제가 만났던 그 한은지 학생도 네네. 그냥 스트레이트로 맞아요. 졸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학기 정도 왜 쉴 생각 안 했냐 그랬더니 오히려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요즘 거의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한다. 조급하니까 취업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나머지 좀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학사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휴학은 뭐 한 번 정도 스펙을 쌓기 위함이 아니지만 졸업을 위하는 건 저는 반대하시고. 반대합니다. 저는. 네. 태성 쌤은 예.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가 휴학과 졸업유예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예, 졸업 유예는 저는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예. 네, 맞네. 쓸데없는 곳에 돈과 시간을 쓰지 말아라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단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을 시작으로 해서 뽑는 곳이다. 이런 곳이라면 어쩔 수 없죠. 아, 예, 졸업유예 어쩔 할 수 수밖에 없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친구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졸업유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졸업유예를 한 친구와 이미 졸업한 친구와 뭔가 다를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다르지 않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졸업유예인지 아니면은 그 정상적으로 마치고서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인지 졸업을 한 친구인지 그에 따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전혀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내 돈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각종 조사들이라든가 카더라 소식통들이 있어요. 조사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마치 객관적인 데이터처럼 나오는 어떤 뉴스나 아니면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졸업 유예를 하고 취업을 했던 친구들과 바로 취업을 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을 비교한 것이 있어요. 그 비교했을 때 임금은 어땠는가? 졸업 유예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졸업했던 친구들이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기업,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들어갔던 그 취업률이라는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는데도 졸업 유예를 했던 친구들이 그 바로 졸업하고 좀 공백기를 가지면서 취업을 했던 친구들보다 성공률이 더 높다라고 조사는 나와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로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숫자에는 오해들이 있어요. 이게 인과관계냐 아니면 연관관계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졸업 유예를 하면 임금을 더 높게 받느냐, 졸업 유예를 하면 더 취업률이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연관관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호주 근처, 뉴질랜드 어디 쪽이라고 하던데 그 뉴 헤브리디스 뭐 이런 유의 섬이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네. 기억이 안 나요. 거기 보면 원주민들이 몸에 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 건강하더라. 실제 그렇대요. 또 네.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이요. 그래서 몸에 이 거기 한 그렇죠. 거기 15년 만에 듣네요. 일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아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로 보는 거야. 이걸 연관관계로 보지 이가 않고 많아야 되는 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사람한테 넣는다는 거죠. 옷에. 이거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업 유예를 한 사람이 취업률이 높다. 그래서 졸업 유예를 해서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 이게 아니란데. 아닌데 그것을 인과관계로 보기 때문에 제발 그런 데이터에도 휘둘리지 마시고요. 유예자들 정말 유예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학교 밖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예를 해놓고 학교에서 수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학교 밖에서 많이 경험을 좀 쌓는 그 약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정도 이 정도로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네. 예, 돈과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 이제 휴학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휴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휴학 기간을 그렇게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정말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진 그런 휴학이라면은 뭐 해보십시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취업을 위한 휴학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은 어디 못 다니시죠. 저 쉴 데가 없어요. 전혀 못 다니시죠. 내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요 시간에 갖고 싶다. 학생 때 갖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단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해보신다. 이 정도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휴학도 저는 아주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졸업유예가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잠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엔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그 구직자들 입장에선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아웃풋이 불안한 심리거든요. 이력서에 네. 내가 그러니까 졸업 유예니까
4학년 2학기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럼 4학년 2학기 때 아무리 못해도 한두 개 정도는 지원을 해요, 구직자들이. 근데 탈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원인을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면접이나 인적성과는 가지 못하니까 이력서상에 내가 뭔가 좀 다른 필요한 스펙들이 좀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특수 무슨 환경 쪽이나 이런 직무에서만 중요한 뭐 위험물 관리 기사 또 뭐 재경 쪽 직무에서는 뭐 재경 관리사 그리고 영업 관리는 사실 또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뭘 더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6개월 동안 내가 취득한 아웃풋이 자격증 하나, 뭐 기껏해야 2개, 문과생들은 뭐 아르바이트 경험 하나, 뭐 이렇게 추가가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면접장에 간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왜 평소에 대비를 안 하고 졸업 임박해서 또 하게 됐느냐? 그럼 또 이제 막 변명처럼 설명을 하다가 이런 학생도 봤어요. 국사 자격증을 마지막에 이제 취득을 해서 그것도 2급을 취득했다가 이제 1급으로 올리느라고 한 3개월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6.25가 언제냐?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네, 뭐 6.25 언제냐 그랬더니 뭐 1967년 뭐 이러고 네, 광복절하고 6.25가 언제가 먼저인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론적으로 내가 불필요한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강점이 돼야 되는데 단점을 노출시키게 돼서 지원자에 대한 결론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송아 쌤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근데 졸업유예가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졸업유예도 하고 뭐 휴학도 했다가 뭐 이런 거라면 조금 그러니까 지양하지만 이건 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졸업유예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딱 제가 사실은 휴학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다닌 다음에 졸업유예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냥 정말 취업 시장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4학년 내내 열심히 놀다가 정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시기에 그러니까 일단 졸업부터 하고 지원을 하면서 뭔가 부딪히면서 그런 게 맞는 스타일이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테지만 너무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졸업하고 세상에 이렇게 뭔가 벌거벗어서 나와가지고는 난 아무것도 못한다. 뭐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그래도 아직은 이제 방패막이를 조금 장착하고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태성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인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은 상대적으로 신입 지원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어도 그게 약간은 더 이렇게 좀 허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졸업 시점이 이미 지난 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신입 지원도 좋겠지만 인턴 지원을 조금 하면서 인턴도 해보면서 뭐 키워 나가겠다. 뭐 채용 전환형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준비를 해서 졸업유예를 하신 뒤에 인턴 지원 뭐 이런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나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졸업 유예를 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백기가 두려워서 졸업하고 네. 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턱대고 졸업을 하면은 취업 준비가 길어지다. 뭐 1년 이렇게 되면 공백기 이게 길어지잖아요. 실제로 기업들에서 이 공백기에 좀 집중해서 공격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굉장히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데 일단 집중해서 공격을 당하기 전에 서류에서 탈락당하면 공격당할 기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이든 뭐 휴학이든 뭐든 뭐 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졸업 시점 관련 기준으로 졸업 예정자나 졸업 후 1년까지는 그러니까 80점 만점에서 뭐 평균치로 봤을 때 뭐 68점, 62점, 그러니까 60점대로 웬만하면 다른 것들이 괜찮으면 합격시켜주겠다로 갑니다. 그래서 뭐 졸업유예를 뭐 1년을 하셨든 뭐 아니면은 바로 졸업하고 1년을 하셨든 1년까지는 말하자면 기업에서도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 후 1년에서 3년 정도가 되면 50점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졸업 후 1년에서 3년 그래 요즘 취업 시장 힘드니까 열심히 했고 너가 뭔가 괜찮으면 서류까지 뽑아줄게 이렇게 되는데 3년이 지난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점수가 4점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뽑겠다는 얘기죠. 확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1년까지 뭐 1년 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유예 기간을 기업에서 서류 통과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졸업 유예를 하시든 뭐 하든 그 1년까지는 그래도 좀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볼 봅니다. 수 있다. 네. 자, 민혁 쌤은 공백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백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공백기가 생겼다는 거는 뭐 지원자가 일단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실하지 못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입증을 그렇죠. 또 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팀에서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피라미드 구조니까 회사라는 조직은 만약에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럼 소위 족보가 꼬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자를 우리가 또 꼭 채용해야 되나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백기가 있더라도 제가 이제 최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지난 하반기 합격한 친구 중에 공백기가 최대 그 길었던 사람이 언젠가. 그러니까 공백기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 그 구직 활동하는 기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제 주변에 삼성전자 합격한 분이 2016년 2월에 졸업한 30살 남자분이었어요. 네, 2016년 2월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과기대 이제 그 뭐 전공이 좋긴 하죠. 기계 시스템 디자인 전공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G사트 통과가 3번이 돼서 3번째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 다시 말해서 2번은 공백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면접장 가서 심지어 2번째 면접 때는 면접관 1명이 1차 면접 때 봤었던 분이 들어온 거죠. 네, 오히려 되게 반갑게 또 왔구만 이남규 지원자. 오늘은 솔직하게 잘해봅시다. 이랬는데 이제 떨어져서 이 친구가 이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공백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백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있지도 않은 뭐 자기의 잠깐 뭐 했던 경험을 막 포장한다라든지 원래 내가 내성적인데 프로젝트 참여할 때 뭐 적극적이라고 거짓말한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백기가 문제인 거지. 공백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구직 시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공백기를 제가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닌데 빨리 취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2019년 1월이니까 2017년 뭐 2월이라든지 뭐 8월이라든지 특히 뭐 작년에 졸업하셨던 분들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태성 쌤도 이제 기업 인사팀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면접 볼 때 그 공백기라는 게 탈락의 합부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건가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 뭐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업이 어렵다는 거는 기업에서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 이제 물어보긴 해요. 공백기 이때 그렇죠. 뭐 다 했느냐. 면접에서 물어보긴 예, 하더라고요.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물어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학점도 물어보고 영어 점수 나왔으면 영어 점수도 물어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탈락시키겠다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원자가 괜히 찔리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괜히 찔리는 거고요. 보통 뭐 1년 내인 경우에 공백기가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물어보긴 하되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정도가 넘어갈 경우에는 물어볼 때 탈락시켜야지라고 하고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 1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을 텐데 다른 기업에서 왜 다 떨어뜨렸지? 다른 기업에서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뽑아야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심, 우리가 그 불합격시켜야 될 그런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합격시키는 거예요. 1년이 넘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절대 수치를 가지고 공백기가 이 정도 되면은 나는 분명히 탈락할 거야. 그리고 주눅 들고 대답을 아까 얘기하셨듯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하게 대답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내가 이 공백기 기간 동안에 했던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하면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눅 들어서 얘기하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뭘 느꼈고 그게 바로 당신들 기업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라는 것을 던지세요. 그러면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쌤들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취준생들을 보면 뭐 졸업 유예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고 졸업 유예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정말로 그 기간 동안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불안해서인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계획이 없어요. 대부분 계획이 맞아. 없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사실 하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3학년이나 4학년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3명의 어벤져스가 이제 얘기를 해도 나는 내 나름대로 대학생활 동안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 조민혁 선생님이 교환학생 가지 말라 그랬지만 난 갈 거다.
그럼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제가. 나는 내 기준과 소신이 있어서 한 건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내 인생인데 그러면 합격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자격증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뭐 교환학생이나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그냥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조언을 받고 안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소위 이제 레밍 효과라 그래서 그냥 우르르 그냥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지방에 계신 학생들 뭐 공무원 시험을 무작정 준비한다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어떤 이력 관리들 여러분들이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버린 저도 그런 걸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어느 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혼자 나와서 저의 비즈니스를 해나가는데 처음에 굉장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불안했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이름을 걸고 소속되어 있는 것 여기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는 듯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저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아 쌤은 네. 또 실제로 졸업 유예를 해보셨잖아요. 주변에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시작할 때 마음 다르고 끝나 보니 끝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휴학을 하시든 졸업유예를 하시든 뭔가 공백기를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저한테. 난 너랑 다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이래요. 근데 맞아요. 이게 그 마음이 흐려지게 돼 있거든요, 지내다 보면.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백기 동안 뭐 하셨죠? 저는 뭐 이 직무에 대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물어봤을 때 대답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기간제로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이게 꼭 돈 내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무상 교육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직무 관련된 교육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몇 개월짜리 뭐 1개월이면 1개월, 뭐 2주면 2주, 뭐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것들을 걸어두시면 그러니까 출석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 일단 걸어두시면 그건 일단 내가 출석을 했고 수료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 휴학하는 동안 이 교육을 들으면서 뭐 저에 대한 소양을 조금 더 쌓았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더 방패막이가 돼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일부러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가야지만 되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뭐 벌써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시키는 거는 최종 면접 단계에서 사람을 결정하는 거지 서류 단계에서 이력을 쭉 보고서 공백기 없이 졸업이나 휴학도 아주 안 하고 탄탄하게 우리가 선호하는 전공이네 이거 가지고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직무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고 그냥 대학생활 유쾌하게 즐겁게 정말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서류가 100개가 떨어지고 면접 한 번 보더라도 최종 합격합니다, 이 친구는. 반면에 이력 관리 굉장히 잘하고 뭐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서 뭐 학점도 4점 넘게 가져가고 이거를 갖다 또 석사 학위까지 보유를 해서 뭐 군대도 경력 특례로 또 갔다 오고 직무에서 완벽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면접장에 가서 굉장히 어둡고 쭈구리 같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뿔테 안경 쓰고 앞머리 가리고 넥타이 삐뚤어져 돌아가 있고 시계는 또 이따만한 것도 또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러고 전자시계. 이러고 어깨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아이 컨택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에서 전자공학과 석사고 항공우주산업에 얘를 누가 뽑냐는 얘기예요. 네. 그러네요. 잘 따라하시네요. 아니 진짜 전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워. 맞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대놓고 얘한테 너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라고 한 적도 있는데 쭈구리라서 떨어졌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이게 그 부정되니까 그쵸. 그렇지 않다. 어. 자기 랩에 있던 뭐 선배라든지 뭐 나보다 학점이 낮은 어떤 친구는 뭐 SK텔레콤도 가고 뭐 KT도 갔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소프트웨어 전공이라 자부심이 있네요. 결국에 안 됐어요 취업이. 취업이 안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서 7급 공무원을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자꾸만 그 앞 단계에서 하려는 뭐 사실 뭐 많으면 좋겠죠. 자격증도 많고 학점 관리도 잘하면 좋은데 그거는 한정된 그 저희는 지금 시간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논의를 그러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공백기에 그러면은 뭐 했는지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그대로 얘기하면 되냐?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봐요. 예, 정말 내가 그 집안 형편상 구직 활동 계속할 수가 없어서 한 2년 동안 뭐 편찮으신 어머니 돌봐드리느라고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나만 당당하고 내가 솔직하다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나 직무에 모든 걸 이렇게 일렬로 경력 관리를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별로 안 남았죠. 근데 네네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아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용을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공백기를 가지는 이유들을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자격증 쪽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격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격증들이 대부분 기업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자격증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기업에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높이 평가해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학하거나 졸업 유예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그 한번 점검을 한 번쯤은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뭐는 되고 뭐는 별로 효과 없고 이런 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안 돼서 네.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네.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에게 꼭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했고요. 위포트의 조민혁,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여주시 가남읍 설가로에 위치한 안마의자 등 소형 의료기계 장비 도매업체 주식회사 복정대형입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 이번에 안마의자 소형 제품 수리 등 AS 업무를 담당할 내근직 의료기기 설치 수리원 5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3,384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입사 시 신입사원 교육 실시 후 업무를 진행하며 동종업계 근무자는 경력기간이 인정됩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와 통근버스가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은 1월 31일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이지만 경력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은 이천 지역 채용 행사 소식입니다. 매월 이천시와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함께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진행합니다. 이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매월 1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실시하나 19일이 토요일이어서 하루를 당겨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금년 첫 번째 행사는 1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천시청 1층 소통 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 미래원, 샘표식품 등 19개의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생산직부터 품질관리, 공모직,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10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 행사 전 1시부터는 나의 일을 찾기 위한 성공적인 취업 준비라는 주제로 취업 특강도 실시되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구직자 104명이 채용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고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세안테크입니다. 주식회사 세안테크는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포장기계 조립업체로 일반 기계 조립원 1명을 구인합니다. 경력은 1년 이상, 학력은 고졸 이상인 자를 구인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급여는 연봉 3,500에서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일반 기계 조립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고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제3전자입니다. 제3전자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전자 및 자동차 부품류 조립업체로 생산 품질 사무원 1명을 구인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학력은 고졸 이상인 자를 구인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금요 스페셜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알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아유, 정말 오랜만에 네. 오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1년 만에 뵀습니다. 네, 1년 만에, 1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 네. 새해 계획을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올해는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저는 올해는 그냥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데 좀 연초부터 일복만 가득 받고 있는 아. 것 같아서 네. 네, 올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과의 사랑은 그만. 네, 일거의 사랑이 아닌. 가장 일과 설레는 사랑. 계획을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설레는 계획을 들어봤네요. 네. 네, 그러면 기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두 분은 홋카이도 여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일본인가요? 일본의 홋카이도. 일본은 저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면 신샘 캐스터 혹시 일본 가보셨나요? 저는 도쿄 가봤어요. 아, 저희 셋 다 안 가봤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도쿄랑 교토만 가보고 홋카이도는 안 가봐서 굉장히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 네. 소개해드릴 영화가 이 홋카이도라는 도시와 관련이 있는 영화입니다. 홋카이도 그리고 겨울하면 저는 생각나는 두 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두 편의 영화가 바로 일본 영화 러브레터랑 철도원이라는 영화입니다. 두 영화 모두 눈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 두 영화를 보고 겨울이면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편 중에서 바로 철도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철도원. 이게 책이 원작인. 네, 저도 이 맞습니다. 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사다 지로 네, 작가가 네. 썼던. 네. 좀 달라 보이나요? 네. 어. 달라 보입니다. 아니, 네, 눈빛이 굉장히 불안하신데 얘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 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마 되게 겨울과 잘 어울린다는 네. 소개가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철도원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철도원의 주인공은 오토마츠라는 남자인데요. 겨울이면 지겹도록 눈이 내리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의 작은 역사 호로마이에서 2대째 철도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영화 철도원은 이 오토마츠가 철도원으로서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입니다. 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슬픔을 사겨온 남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눈물 젖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철도원이 정서적으로 쉽게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토마츠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워라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영화 철도원은 철도원으로서의 사명을 중시했던 이 오토마츠라는 인물을 통해서 옛 세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한 시대 혹은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쓸쓸함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아사다 지로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고 2000년대에 발표된 이 철도원이라는 소설집은 굉장히 국내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집 안에 러브레터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 단편은 파이란이라는 영화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왠지 영화에 더 집중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럼 영화의 맛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철도원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2대째 철도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토마츠는 홋카이도 지역의 작은 종착역 호로마이역의 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기 기관차가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철도원으로서 헌신해온 그는 곧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때 탄광업으로 번창했던 마을에는 지금은 찾는 이도 별로 없어서 호로마이선도 곧 폐선이 될 예정입니다. 오토마츠의 오랜 친구 센지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오토마츠가 걱정돼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으니 퇴직 후 리조트에서 함께 일하자고 권하지만 오토마츠는 철도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그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오토마츠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이유는 아내 시즈에와 딸 유키코를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인데요. 늦둥이 딸 유키코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떴고 아내 시즈에도 병을 얻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인형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가 호로마이역을 찾아와서 오토마츠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엔 소녀의 언니라면서 초등학생 소녀가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엔 아이들의 언니라며 고등학생 소녀가 찾아와 웃으며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 소녀들이 왜 오토마츠에 찾아온 걸지 지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네. 굉장히 줄거리만 들었는데도 쓸쓸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겨울과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님이 선택해 주신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 꼽은 장면은 이 영화의 도입부입니다. 회색 연기를 토해내면서 달리는 기차, 그리고 기적 소리와 함께 흐르는 감미로운 영화 음악, 그리고 설원의 마을에 한 폭의 그림처럼 고즈넉하게 세워져 있는 호로마이 역사, 그 역사를 지키고 서 있는 철도원. 영화가 시작되면 이 같은 풍경이 주르륵 펼쳐지는데요. 이게 바로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오토마츠라는 인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종착역에 잠시 머무는 후배 철도원들에게 따뜻하게 데운 음료를 건네고
눈바람이 제 아무리 힘으로 쳐도 흔들림 없이 빨간 깃발을 들고 서서 신호 오케이라고 외치는 모습에선 어떤 경건함마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네. 뭔가 철도원을 보신 분들이라면 왠지 홋카이도의 저곳을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공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과연 저기는 어딜까, 네. 저 역사는 어디일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호로마이라는 이름의 역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촬영한 곳은 JR 홋카이도 본선 이쿠토라 역이라는 곳이고 이 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쿠토라 역사 안에는 영화 촬영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고요. 철도원의 영향으로 겨울이면 이 이쿠토라 역을 찾아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도입부에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데 이 철도원의 영화 음악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 류이치 사카모토는 그 마지막 황제 그리고 전장의 크리스마스 같은 영화 음악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영화 음악가인데요. 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작곡한 오리지널 스코어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허밍으로 부르는 테네시 왈츠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 같은 곡도 영화에 따스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네. 이게 보다 보니까 음악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 영화 보시면서 힐링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장면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슬픈 장면인데요. 오토마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로마이하고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과 철도원을 맞이합니다. 기차 안에는 그런데 차마 내리지 못하고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 시즈에입니다. 당신은 죽은 딸도 깃발을 흔들며 맞이하는군요 라고 아내가 말하자 오토마츠는 그저 난 철도원일 뿐인걸요 라고 답할 뿐입니다. 눈의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갓난아이 유키코는 세상을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눈처럼 차가워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키코는 오토마츠와 시즈에 부부가 17년 만에 가진 아이인데요. 죽은 딸을 맞이하는 오토마츠는 이 자리에서 오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을 가슴 깊이 새길 뿐입니다. 네, 정말 난 철도원일 뿐인걸요라는 말이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토마츠에게는 철도원으로서의 삶만 있었지 좋은 아버지 혹은 좋은 남편으로서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오토마츠라는 인물을 비난하느냐 아니면 옹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고지식할 정도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삶의 회환을 담담히 들려주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서 줄거리 소개를 할 때 이 역에 3명의 소녀가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문의 소녀들이 차례로 호로마이 역을 찾아온 다음 날 세 번째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소녀가 이 호로마이 역을 찾아옵니다. 오토마츠는 이 소녀가 대체 누구 집 딸인지 궁금해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캐묻고 직접 만든 단팥죽도 대접합니다. 앞서 방문했던 아이들의 언니라면서 해맑게 웃는 이 소녀는 자신도 철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대답하면서 오토마츠가 관사에 하나씩 모아둔 오래된 철도 관련 물건들을 신기한 듯 구경합니다. 오토마츠는 그런 소녀가 반갑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이 소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끝인가요? 오늘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자꾸 소녀의 정체를 안 알려주시는데 이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네. 1999년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아하. 그래서 무려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이기 네.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알 것 같아서 제가 이쯤에서 소녀의 정체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녀가 등장하는 장면은 판타지가 등장할 것 같지 않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판타지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 앞에 나타난 일종의 고스트로서의 딸, 유령인 딸입니다. 네, 이러한 설정은 굉장히 동양적인 설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설령 귀신이라도 자기 자식을 무서워하는 부모는 없다는 오토마츠의 대사 한 줄이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소녀로 영화에 굉장히 짧게 출연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바로 히로스에 료코잖아요. 이 철도원 이후의 비밀, 그리고 하나와 앨리스, 굿바이 같은 영화로 국내에도 굉장히 팬이 많은 예쁜 여배우인데 이 철도원에서는 이 히로스에 료코의 풋풋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딸이 또 네. 유령으로 나오는 그런 판타지적 설정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또 직업을 알아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네. 말씀해 주실까요? 워낙 이 영화가 투철한 직업 정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서 애두르지 않고 바로 철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철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됐는데 철도원의 오토마츠 같은 역장만 있으면 사실 이런 사고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습니다.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철도 덕후를 줄여서 철덕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 철덕의 덕업일치라고 하면 바로 철도 기관사가 되겠죠. 네, 기차를 운전하는 철도원을 철도 기관사라고 하는데요. 철도 기관사가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철도인재개발원 같은 철도 운영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철도 관련 학과에 진행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을 통과해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네. 면허 시험은 적성 검사, 필기 시험, 기능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다고 바로 기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건데 이 면허를 취득해야 코레일을 비롯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도시 전철을 운전하는 기관사 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철도원 함께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힐링을 받고 싶은 날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혹시 신세미께서는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화 계속 눈 오는 장면이랑 철도 장면이 많이 나와서 같이 눈 오는 날에 그 적막한 분위기에서 이불 속에서 좀 따뜻한 거, 뭐 국물 같은 거 마시면서 뭐 보면은 배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진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보통은 핫초코라고 하는데 아, 국물을 함께 그렇군요. 드신다는 신세미 캐스터의 소감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이주연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 특집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맷 떨어주나 시즌5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